자, 그러면 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조사해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별 보면 운동하는 것 같지 않죠. 물론 행성들은 뭐 좀 운동하지만 소위 항성은 문자 그대로 항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분이 이제 슬라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그 레비트는 여성이기 때문에 석사학위도 없어요. 그 위대한 발견했는데 박사는커녕 석사도 없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기 발견이 안드로메다 거리를 재는데 사용된다는 것도 모르고 한 2년 전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슬라이퍼는 남성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동안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됐는데, 이분은 지금 운동에 관한 거를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 제목을 보면요, 이분이 이제 1913년 한 발견에 그 논문 제목이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선 스펙트럼의 청색 편이.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은 무슨 소리냐, 청색 편이는 뭐냐. 이분이 조사했던 빛이 일단은요, 우리 은하 내에서 온 빛이 아니고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온 빛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요, 그 배경에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요거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우리 태양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저렇게 보여요. 이건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어두운 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뭘 말해주냐면요, 이 천체가 뭐 태양도 좋고 은하도 좋고 이 천체에 어떤 화학 원소가 들어있느냐,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라 그러면 예컨대 저 노랑 부분에 두 개의 선이 딱 나오면 이건 나트륨이 있구나. 또 철은 뭐 철대로, 마그네슘, 또 수소, 이런 것들이 정보가 지금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이게 양자론과 관련이 돼 있는데,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불연속적인 값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흡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튼 별빛에는 이런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온다. 근데 그 셋 중에 제일 위는요, 거기 이제 정지해 있을 때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관측자가 제일 왼쪽에 있어요. 제가 관측자예요. 보고 있는데, 은하가 뭐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은하 내에서 나온 빛을 내가 봤다 그럴 때는요, 그 위치가, 선의 위치가 보통 실험실에서 관측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나와요. 예. 그리고 은하는 지금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죠. 정지하고 있다고 치면. 자, 근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이 화살표가, 은하 옆에 화살표가 지금 저 관측자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선들이 가운데로 가서요, 선들이 아까 저 노랑에 있었던 두 개의 선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적색으로 이동했어요? 청색으로 이동했어요? 적색이죠. 적색 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그래요. 뭐 적색 이동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제일 밑의 경우에는요, 은하가 이제 관측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파동을 보시면요, 중간 경우에는 이 파장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파장이 더 짧아졌어요. 그 얘기는 진동수가, 이렇게 접근할 때는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들이 청색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에서 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나를 잘 조사하면 그 빛을 내는 천체가 정지해 있는지 접근하는지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잘나고 누워있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간다 그러면요, 원래 엥 하던 소리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는 어떻게 들려요? 엥 하던 게 엥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엥으로 들리세요? 높아지죠? 고음이 돼요. 그리고 저를 지나가서 멀리 가면 그다음에 엥 하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빛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는 어떤 천체가 얼마나 멀은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천체가 운동하는 걸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1913년이니까 아까 레비트는 1908년이었거든요. 거의 동시대예요. 동시대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발견을 좀 했어요. 예. 이건 좀 더 우리 100년 전에 더 가까워졌죠. 그게 대략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우리가 지금 빅뱅 하는 그거의 출발이 한 100년 전이에요. 오늘 기억해둘 만한 그 과학자 이름 중에 그 레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로 허블이에요. 근데 이 허블이 한 이제 중요한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요, 짤막한 막대기가 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일락말락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요, VAR하고 느낌표를 딱 쳤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그 연도가 있어요. 1923년. 그다음에 6 October 10월 6일 날 이 사진을 찍어냈는데, 처음에는 이게 N은 노바의 약자예요. 신성, 노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변광성이다 이거예요. VAR하고 느낌표를 딱 쳤어요. 이거 아주 세계적인 발견인데, 그 왜냐하면 저 변광성이 주위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겉보기 밝긴 높아요, 낮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밑에 보시면요, According to the period luminosity scale, 이게 바로 레비트가 했던 그 스케일이에요. The spiral, 스파이럴이라고 그랬죠. 예, 나선 은하인데 이게 적어도 100만 광년거리 있다는 게 23년에 밝혀졌다 이거예요. 야, 이건 지금 아직도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아주 그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발견이죠. 자, 그러면 은하가 이제 갑자기 두 개가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둘이 됐고, 그러면 허블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야, 내가 안드로메다 성운 은하를 발견했다 그러니 이제 손을 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이후에 몇 년 동안 한 40개 정도의 은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천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참 고독한 직업이에요. 이게 밤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높은 천문대에 춥고, 예, 거기 가서 하는데요. 그래서 29년에 여기 이제 90년 됐는데 허블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 이거 그래프가 보면 참 요즘 세상에서는 저런 정도의 데이터를 내면 받아주지 않아요. 예, 다시 해오라 그럴 텐데 그 당시 실력으로는 저 정도면 뭐 괜찮은 거예요. 저기 점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고요, 다 은하예요. 이게 한 40개 되는데 은하인데, 그 X축은 뭐예요? 지금 디스턴스라고 그랬죠. 이게 거리예요. 각각 은하의 거리고, 그다음에 10의 6승이니까 100만이죠. 100만, 200만. 근데 이건 광년이 아니고 단위가 parsecs라는 건데요. 1파세크가 3.26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허블 법칙에 나오는 제일 멀리 있는 은하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광년에 있어요, 지금. 그 내에 한 몇십 개 은하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Y축을 보면요, 500, 1000 킬로미터. 근데 이거 허블이 이거 실수를 했는데 이건 킬로미터가 아니라 초당 킬로미터죠. 초속 킬로미터. 네. 어쨌든, 예, 보시면 이 원점 가까이 가면은 마이너스 값이 몇 개가 있어요.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값이 이게 적색편일까요? 청색편일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수록요, 멀어질수록 모든 값들이 전부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플러스가 적색편일까요? 마이너스가 적색편일까요? 플러스가 적색. 그렇죠. 아유, 이미 다 알고서 들으시네. 왜냐하면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그러려면은 은하들이 다 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색편이고, 청색편이는 안드로메다. 아까 그 슬라이퍼는요, 안드로메다를 조사했는데 그때는 적색편이가 아니고 청색편을 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일 가까운 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작용으로 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마이너스가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요, 멀리 있는 은하는 모두 다 적색편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가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허블의 법칙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아까 1908년이 있었고요. 13년이 있었고 23년이 있었고 29년이 있었고 그러면 이거랑 이제 빅뱅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될 텐데 그렇죠? 뭐 31년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그 저기 보시면 그 원점 가까이에 조그만 요 네모가 있는데 거기 바로 29년에 허블의 법칙에 나왔던 데이터가 거기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2년 사이에 이게 과연 계속해서 적용이 되나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광년까지 멀리 봤는데 이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값이 아까 29년 때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게 선이 잘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고 이때 이제 휴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수가 아주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참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다가 1934년이 또 중요해요. 33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에딩턴, 아마 에딩턴 들어본 분이 꽤 계실 텐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을 증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에딩턴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주 짤막한 책을 썼어요. The Expanding Universe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과학자들 사이에 특히 천문학자들 사이에 이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한다더라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뜻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죠. 야 우주가 팽창한다 이거 잘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 팽창한다 그러면 누구나 조금 시간을 주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과거로 갈수록 점점 이게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모든 은하가 팽창을 시작한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허블의 법칙이 맞다면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참 반가운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은 또 그거 못 믿겠다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흘러요. 10년, 20년째 흐르는데 그러면서 아까는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관심을 가지고 뭐 연주시차니 뭐니 그랬는데 이 허블의 법칙이 나오니까 이번에는요 갑자기 우주의 나이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그렇겠죠? 야 출발한 게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이걸 보니까 어떤 은하가 어느 거리에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숫자가 많이 틀렸지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138억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오고 하여튼 일단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930년대에 들어가서 우주가 일단 유한화되는 게 확실해졌고 그러면서 또 하나 아까는 지구가 태양계 중심이 아니다 그랬고요.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모든 방향으로 봐도요. 모든 은하가 우리를 중심으로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뭐 우리가 중심은 중심이지 그랬는데 근데 조금 이따 파악을 했어. 그게 아니다. 그게 저 풍선 모델인데요. 풍선의 점들을 쫙 적어놓고 콕 불면은 하는데 이 중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점에서 봐도 다른 모든 점들이 멀어지고 멀리 있는 점이 빨리 멀어져 가요. 그래서 역시 우주는 유한하고 우리 은하는 우주 중심이 아니다. 우주에는 애초에 중심이라는 게 없다. 그게 지금 정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33년까지 왔어요. 이때 빅뱅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아까 29년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1949년에 그 20년 동안은 이제 그러면 우주가 시작이 있었나 보다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 지오지 가모우라는 분은요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소련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조지 워싱턴인가 어디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빨리 그 우주의 팽창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출발점이 있었겠구나. 아직 빅뱅이라는 말 없지만은요. 예,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몰려 있으니까 온도도 엄청 높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당시에 가모우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호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느냐. 우주는 항상 일정하지. 그렇죠? 이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트 코스몰로지. 영국의 방송국에서 아직 그 TV가 보편화되기 전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대고 한 번은 미국에 가서 가모우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호일한테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인터넷 갔더니 이 날짜가 나와요. 49년 3월 28일인데 그때 호일이 가모우가 아니에요. 빅뱅을 안 믿는 호일이 저 가모우란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우주가 빅뱅으로 출발했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말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빅뱅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BBC예요. 빅뱅 코스몰로지예요. BBC. 그 시만 한번 읽고서 할까요? 예. 자, the universe seemed to grow. 우주가 커지는 것 같아. 팽창한단 말이에요. According to George Gamow. 가모우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가모우 말이 맞다면 우주는 점점 더 팽창한다. Grow, more. 굉장히 라임이 됐죠. 그 다음에 근데 the Big Bang Theory was of no avail to Fred Hoyle.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available 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요. The term,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그 어휘, term이죠. Did one to another,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grow, 죠. 언제냐면 during the 1940s turmoil, 40년대에 지금 혼란기가 있어요. 그때 누가 누구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가모우가 호일에게 신세를 졌어요. 호일이 가모우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멋진 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 용어가 돼버린 빅뱅이란 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고를 1908년에서 출발하면 한 이제 40년 걸린 셈인데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예.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빅뱅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이게 지금 20세기 지금 전반이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게 어떻게 돼? 확립이 되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이 이제 어디나 그런데요. 발전하려면 이게 확실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와서 똑같은 걸 발견했다. 멀리 있는 허블의 법칙을 재발견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맞다면요.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상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요. 그 예상이 뭐냐면 한마디로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 cosmic background radiation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요. 초기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있으니까 온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밀도도 높고 그래서 요즘에 그 블랙홀의 상황이 그 좀 확대하면은 빅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는데 근데 그 가모우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주에 초기에 채웠던 그 에너지가 뭔가 조금 배경에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이론적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대학원생을 시켜서 그 계산을 시켰어요. 몇 도쯤 될까 계산했더니 절대 온도로 한 10도쯤 될 거다. 근데 10도라는 건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재 이 방의 온도가 한 300도잖아요. 그렇죠? 300도니까 야 이거 뭐 그걸 만약 검출하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술로는 도저히 이거는 검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온도 입장에서 보면요.
초기 우주에 뭐 몇천 도 정도의 온도가 지금 이렇게 쭉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복사라는 게 결국 뭐 빛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빛 그러면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보다 파장이 긴 거 짧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그 우주를 채웠던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 파장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겠죠. 길어져서 현재 우주에서 10도 정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로 있으리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 휴대폰에 사용하는 게 이게 마이크로파인데요. 예. 근데 예상했는데 그 아무도 검출할 엄두를 못 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한 10여 년 흘렀는데, 예. 근데 48년이니까 바로 45년이 그 뭐 2차 대전 끝나고 막 그때니까,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도중에 그 레이더용으로 뭐 마이크로파 그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말하자면 청계천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한번 이걸 잘 갖다가 조립을 해서 이걸 한번 검출해 볼까 하는 그런 연구팀이 있어요. 예. 그거는 미국의 뉴저지주의 그 프린스턴 대학의 디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요, 그분은 이제 그걸 하고 있었고, 이 프린스턴에서 한 30분 거리에 그 벨 연구소라고 있는데, 벨이니까 이게 통신회사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굉장히 거대한, 저 사진에 보시는, 예, 이게 한 6m 정도 되는 거대한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이제 건설해 가지고, 이걸 근데 왜 했냐면요, 이 통신회사니까 처음에는 그레이엄 벨, 이거 유선 통신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마르코니가 나와서 무선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거리 유럽에서 미국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성을 띄워놓고 거기다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간 게 그게 에코예요. 에코 세텔라이트가 올라갔는데, 벨 연구소에다 이거 거대한, 이거는 이제 수신기예요, 말하자면 안테나니까. 이걸 해놓고 에코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이걸 하다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좋은 장비가. 그래서 버리긴 아깝고 그래가지고 벨 연구소가 뭐 당시 하여튼 세계 최고의 특히 물리학자들 불러놓고 아주 거의 무제한 연구비를 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펜지어스, 왼쪽에 있는 분이 펜지어스고요. 그다음에 윌슨. 펜지어스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마이크로파 전문으로 노벨상 받은 분의 제자였고요. 윌슨은 칼텍 출신이고 아주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이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천문학을 연구를 하고 싶은 뭐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내 광고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써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잡음이 자꾸 들어와요. 칙칙칙칙칙. 근데 이걸 제거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수를 다 썼어요. 가서 빈틈을 다 떼우고, 하루는 갔더니 글쎄 비둘기 똥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비둘기 똥을 다 치우고, 근데 그래도 안 없어요. 비둘기가 또 자꾸 돌아와요. 이걸 잡아서 멀리다 보냈더니 이게 또 돌아와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비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이 잡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예,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뉴저지니까 뉴욕에 가깝잖아요. 야, 이게 뉴욕에서 잡음이 오나 보다.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했고요.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뭐 계절에 따라 뭐 계절을 타나 했더니 뭐 봄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이 노벨상 수상 강연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펜이 쭉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다음에 우주를 향해서 창을 열면 펜이 쭉 올라가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물 닫으면 내려오고. 요걸 이제 온도로 환산했더니 이게 3도 정도 나왔어요. 3도. 3이 자꾸 나온다고 그랬는데 3이에요. 그러면 10을 예상했는데 3이니까 이걸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수준에서는 10도 예상이 잘 된 거고요. 왜냐하면 130억 년 동안 발전한 거를 추측하는데 그 정도는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관측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빅뱅을 믿게 되고, 더구나 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예. 제가 아까 6학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빅뱅 우주하고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게 관찰이 됐고요. 제가 77년에 시카고를 떠나서 MIT로 갔는데, 갔더니 바로 그 이듬해에 노벨상이 발표가 되고, 뭐 쟁쟁한 분들이 와서 막 강연들하고, 그걸 제가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친숙한데, 야, 이쯤 되면 이제 이거 부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78년이에요. 그다음에 뭐 신문에 잡지, 뭐 또 일반 강연들. 예. 그러니까 1908년에서 출발해서 또 70년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거를 보고서도 나는 빅뱅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거기까지 지금 왔어요. 확립이 됐다 그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발견이 되면요, 반드시 어떤 후속 질문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후속 질문이 가능할까요? 이 안테나는요, 근데 지금 복사니까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파장이 조금씩 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신위성용이기 때문에 파장이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 휴대폰도 사용하는 파장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궁금한 게, 이게 그 주위에 마이크로파에서 그 주위를 조사해 보면 3도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소위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나타날 건가, 이게 궁금해요. 이게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흑체 복사 스펙트럼은 뭐냐면요, 이렇게 흑체인데 어두운 새까만 물체인데, 이게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지요. 쇳덩어리가 있을 테고, 온도를 쭉 올려서요, 한 3000도가 되면요, 예, 빨간색이 돼요. 붉게 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6000도가 되면 노랗게 돼요. 태양 표면이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유가 6000도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그리고 별 중에도요, 적색거성이라는 게 있어. 그건 한 3000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단일 파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이런 특정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거는 선 스펙트럼이었고, 이거는 흑체 복사 스펙트럼. 이 두 가지가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뭐 대립된다 그럴까? 서로 상보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게 나오냐? 왜냐하면 3도면요, 3도 해당하는 특정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저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온도에 따라서 물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빛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스펙트럼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강하게 나오는 빛의 파장이 뭐냐? 그 파장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단파장 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3도에 해당하는 특정한 그래프가 나올 건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매더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한 10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78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89년에 11년 걸려서 1989년에 코비라고 하는 위성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는 Cosmic Background Explorer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는 펜저스 윌슨이 이미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질까?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했더니 여러 파장에서 봤더니 이게 그래프가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펜저스 윌슨 자체가 또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2006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그 배경 목사로 78년에 상이 한번 나왔고, 한 30년 후에 2006년에 또 한 번 상이 나왔어요. 거의 뭐 확실한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이게 수상강연에서 저거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거기 보면 점들이 한 몇십 개, 거의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관측한 값이에요. 여러 그 파장에서 관측한 값이고, 그걸 연결한 그 실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 흑체 복사의 이론에 따라서 계산해낸 그래프예요. 과학의 역사 이렇게 잘 맞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아주 정밀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우주론이 이제 정밀한 과학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아까는 벨 연구소에 그걸 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봤는데, 3도의 에너지가
균일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 걸 검출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술로. 근데 3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001이라면 모르지만은 3이라고 할 때는 이 숫자가 하나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3 그러고 실제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오차가 꽤 있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등방성이라 그래요. 등방성을 받는데 그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주가 배경 복사가요 어느 부분이나 완전히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겠어요? 현재 우주를 보니까 이렇게 별과 은하가 여기저기 있고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겼는데 처음에 만약 완전히 같았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뭐가 몰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같았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비등방성이 있으리라는 예측을 또 해요. 그래서 요 스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또 개발해 가지고 같은 코비 위성에 두 개가 같이 장비가 올라가서 같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결과를 보내왔는데 그게 바로 저렇게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주 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지금 사진이 됐는데 저기 빨강하고 파랑이면 여러분 뭐 여름하고 뭐 겨울 그 정도 차이 같죠? 그게 아니고 저 차이가 그저 0.001도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래서 3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일단 저 흑체 복사를 저렇게 정확히 맞추려면요 온도가 몇 도인가를 이 숫자 4자리 5자리까지 맞춰요. 왜냐하면 조금만 틀리면 그래프가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2.715 거기 보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확히 연결됐는데 바를림하면 3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2.715 내에서도 끝자리에 1 정도 차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낸 거예요.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로. 야, 진짜 현대과학이 여기 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006년에 이제 공동 수상을 했고요. 그렇죠? 흑체 복사와 또 비등방성,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펜저스 윌슨 때만 해도 뭐 이미 빅뱅은 확립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그보다 한 수도 없던 거예요. 지금 이제 부정할 길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전이고 여기에도 또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찍어낸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사진이에요. 아까 뭐 몇만 광년, 안드로메다 200만 광년 그랬는데 이번은 130억이에요. 그 우주의 나이가 138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거의 우주 끝까지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상에서는 이거 못 보고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어낸 사진인데 그래서 이게 제목이 허블 얼트라 딥필드예요. 최대한 멀리까지 봤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은하들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예. 아까 전반부에서 여러분 배우신 걸로 봤을 때 저 은하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저 은하들이 그냥 정지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 정도 멀리 있으면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체의 거리 재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했는데 변광성으로도 못 재는 게 또 있겠죠. 왜냐하면 변광성은 단일별이기 때문에 아주 멀면 그 단일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하를 놓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블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그 빛, 이번엔 단일별이 아니라 은하 전체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편의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편의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재고 그 다음에 허블 그래프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반대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130억이에요. 야, 그래서 저 은하를 보면서 우리가 저 은하들이 그래서 빛이죠. 빛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주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이제 아시고 그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깜깜이 보이는데 바로 한 10분 전에 여러분 배우신 걸 통해서 저기에도 지금 정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저기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발전해서 현재 온도가 한 3도가 된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빅뱅을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런 정보가 여기 또 있어요. 예, 그 두 가지가 종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빅뱅을 믿게 됐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가 이제 이 장미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기 장미가 있지만 사실은 빗방울도 보이죠. 예. 저 초기 은하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그 은하, 거기에 오는 별의 주위에 장미가 피는 행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것 같아. 있다면 아마 우리 가까운 은하, 가까운 은하 모르죠. 그래서 생명을 찾는데, 하여튼 요 사진 하나에 이 장미가 태어날 때까지의 반드시 있어야 했던 우주 역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은하를 먼저 관찰을 해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 안드로메다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 선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소가 있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 지구에서 보는 원소가 다 나와요, 거기에. 뭐 태양, 그렇죠? 나트륨, 마그네슘 다 있어요. 철, 그렇죠? 그런데 뭐 억광년만 돼도 큰 차이 없어요. 한 60억, 우주의 나이가 한 절반쯤 됐다. 그쯤 되면요, 우리 가까운 은하랑 그 선 스펙트럼의 그 나오는 그 양상이 완전히 같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겠죠? 어떤 면에서? 어떤 원소가 많으나 적으냐 하는 이 분포가 달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멀리 있는 은하를 보면요, 거기에는 스펙트럼이 철, 마그네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요. 뭐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생긴 원소만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수소와 헬륨이에요. 야, 그것도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못 봤으면 그걸 모르죠.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큰 은하를 봤더니 이건 수소와 헬륨밖에 안 나요. 그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소는 빅뱅 우주에서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소, 탄소, 뭐 철 이런 것들은 그 후인데,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바로 별이 태어나서 별이 일생을 거치면서 그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별이 대폭발을 해요. 산화하는 거예요, 산화. 그러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내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또 몇 억 년 걸쳐서 모여가지고 2세대, 3세대 별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참 이거 불교와 통하는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도 윤회를 해요. 인간도 그래요. 제 몸에 제가 이제 죽고 묻히면 제 몸에 들어있던 원소들이 뭘 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제 몸에 들어있던 원자가 몇 개는 그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그 잘 안 믿어지죠. 그 계산해 보면 그래요. 한숨에 이게 유명한 그런 게 있는데,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 너까지도 하고서 죽었잖아요. 그때 내뱉었던 한숨에 공기에 들어있던 분자들이 한 2000년 동안 공기에 쭉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 제 호흡할 때 그 분자, 시저의 몸에 들어있던 분자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시자도 적용이 되고 뭐 부처님도 적용이 되고 다 똑같아.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여기 장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과 은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서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두 키워드는 우주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는 우주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 한 학기 하는 강의를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앞부분 좀 하고 중간 좀 건너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생명이 되려면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